AI에게 질문을 하나 던진다. 답은 1초 만에 돌아온다. 공짜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1초 사이 어딘가에서는 전기가 흐르고 물 한 모금이 증발한다. 우리는 AI를 공기처럼 쓰지만 그 뒤에서는 거대한 청구서가 조용히 쌓이고 있다. 그리고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종과 포항과 전남에 축구장만 한 AI의 창고가 세워지고 있다. 오늘은 그 청구서의 정체, 전기와 물을 파헤치고 누가 이익을 갖고 누가 비용을 내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한국이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이야기한다. 미리 결론부터 말해두자면 AI는 멈출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지을지는 여전히 우리 손에 있다. 먼저 AI는 대체 얼마나 먹는가? AI가 사는 곳은 데이터 센터다. 수만 대의 컴퓨터가 밤낮 없이 돌아가며 전기를 삼키고 그만큼의 열을 뿜는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기 사용이 2025년 약 485TWh에서 2030년 약 950TWh로 5년 만에 2배로 뛸 것으로 본다. 세계가 쓰는 전기의 약 3%다. 그 중에서도 AI 전용 데이터 센터의 전력은 같은 기간 3배로 폭증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2038년 우리나라 최대 전력 수요를 129GW로 내다봤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 때문에 기존 전망보다 16.7GW를 더 얹었다. 원자력 발전소 열 몇 기에 해당하는 전기가 오직 AI 시대라는 이유로 새로 필요해진 것이다. 이건 계획서 속 숫자가 아니다. 이미 땅에 삽을 뜨고 있다. 네이버가 세종에 지은 데이터 센터 각 세종은 전력 수용 규모가 270MW, 서버만 60만 대다. 여기에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각 세종에 4배, 무려 1GW급 AI 팩토리를 예고했다. 오픈AI가 참여하는 이른바 스타게이트 코리아는 삼성과 함께 경북 포항에, SK와 함께 전남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다. SK텔레콤은 15GW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위치다. 이 거대한 시설들의 전력 수요는 2032년에도 약 72%가 수도권에 몰릴 전망이다. 전기가 가장 부족하고 값비싼 곳에 수요가 오히려 더 쏠리는 역설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왜 내 문제가 될까? 전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전력망을 나눠 쓰기 때문이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 전력망을 새로 깔고 늘리는 비용이 결국 요금에 얹힐 수 있다. 미국은 이미 그 일을 겪고 있다. 데이터 센터가 밀집한 지역의 전기요금은 5년 사이 267% 올랐고 가정용 전기요금도 2020년 이후 36% 넘게 뛰었다. 미국인 10명 중 7은 우리 동네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고 미뤄지거나 무산된 프로젝트가 1,500억 달러를 넘는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여기서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한국에서는 아직 AI가 내 전기요금을 올렸다는 증거는 없다. 최근 몇 년의 전기요금 인상은 대부분 국제연료비 급등과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때문이었지 데이터 센터 때문이 아니다. 다만 신호는 분명하다. 데이터 센터에 매기는 요금 자체는 최근 몇 년 새 약 30%가 올랐고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은 데이터 센터와 AI 때문에만 16.7GW의 전기를 더 얹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267%는 미국 이야기이고 한국은 아직 그 문턱에 서 있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긴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한국 정부는 벌써부터 대비할까? 실제로 정부는 대형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을 늘리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그 비용이 평범한 가정에 조용히 떠넘겨지는 것을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고 한국은 아직 늦지 않았다. 바로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전기만이 아니다. 더 조용한 문제는 물이다. 수만 대의 컴퓨터가 뿜는 열을 흔히 물로 식힌다. 그것도 우리가 마시는 담수를 이용한다. 미국에서 계획된 AI 데이터 센터 809곳 가운데 약 3분의 2가 이미 물이 부족한 지역에 있다. 한 국제연구에서 2030년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물이 무려 13억 명의 1년 생활용수와 맞먹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갈등은 이미 현실이다. 남미 우루과이에서는 가뭄 속에 지어지는 데이터 센터를 두고 주민들이 이건 가뭄이 아니라 약탈이라 외쳤고 칠레에서는 주민투표 끝에 냉각 방식이 바뀌었다.
그런데 한국은 사정이 더 답답하다. 우리는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쓰는지 사실상 모른다. 유럽연합과 독일은 운영자에게 물 사용량과 물 효율 지표를 매년 정부에 보고하도록 법으로 정해두었지만 한국엔 그런 공시 제도조차 아직 없다. 있어도 기업 전체를 뭉뚱그린 숫자라 특정 지역에 물이 얼마나 빨려 나가는지 알 길이 없다. 재지 않으면 지킬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설은 지역에 무엇을 남기는가? 지를 때는 수천 명이 일하지만 완공된 뒤 상시로 남는 일자리는 수백 명 남짓이다. 거대한 시설, 적은 일자리다. 세금 감면은 대개 기업에게 돌아가 지역의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기업들은 2030년까지 쓴 물보다 더 많이 돌려주겠다는 물 포지티브를 약속하지만 계산법이 모호하다는 그린워싱 논란이 따라 붙는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새로운 해법이 떠올랐다. 주민이 인허가라는 지렛대를 쥐고 일자리와 물, 보건 같은 약속을 법적 구속력으로 못 박는 공동체 이익 협약이다. 결국 이 이야기의 뼈대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AI의 이익은 누가 갖고 그 비용은 누가 내는가? 그런데 이 모든 부담에도 세계는 오히려 AI를 향해 더 세게 달린다. AI가 이제 국가의 힘 그 자체가 됐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건 그 전기를 마련하는 방법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은 빠른 천연가스로 급한 불을 끄면서 원자력을 2050년까지 4배로 늘리는 장기 승부에 나섰다. 중국은 값싼 석탄을 바탕에 깔고 소형 원자로와 태양광 배터리 제조 패권으로 밀어붙인다. 한국은 또 다르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워 2038년까지 무탄소 발전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림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현실에서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세 나라의 서로 다른 선택은 곧 세계의 서로 다른 미래의 건 배팅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 전기와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마련할 수 있을까? 전기 쪽은 길이 여럿이다. 값싸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날씨와 무관한 무탄소 기저전원인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시간 단위로 무탄소 전력을 맞추는 방식까지. 물과 열도 마찬가지다. 서늘한 바깥 공기로 식히는 외기 냉각, 바닷물로 식히는 해수 냉각까지. 핀란드의 한 데이터 센터는 바닷물 냉각으로 냉방 전기를 무려 90% 줄였다. 하수를 정화해 다시 쓰는 제2용수, 데이터 센터가 뿜는 열을 난방으로 돌리는 폐열 재활용, 물을 거의 쓰지 않는 폐쇄형 냉각도 있다. 핵심은 입지다. 전기가 좋은 곳과 물 부담이 적은 곳은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재생에너지 자원과 해안의 서늘한 기후를 함께 보고 나눠서 지어야 한다. 삼면이 바다이고 서해와 남해의 바람이 좋은 한국은 사실 이쪽 건에서 꽤 유리한 나라다. 한국의 계획서는 방향이 옳다. 2038년까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전 1기를 짓고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121GW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획과 현장 사이엔 깊은 틈이 있다. 대표적인 게 해상풍력이다. 지난 10년간 허가를 신청한 31.5GW 가운데 최종 인허가를 받은 건 겨우 2.5%에 그쳤다. 전남 앞바다에는 18GW가 전력망 연결을 기다리는데 정작 그 지역은 전력망이 포화라 새 접속이 사실상 막혀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지키려면 지금 속도의 2배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 게다가 한국은 이웃나라와 전선이 이어지지 않은 외딴 전력망이라 재생에너지의 들쭉날쭉함을 흡수하기도 더 어렵다. 냉정하게 말하면 짓겠다와 연결돼 실제로 쓰인다는 아직 다른 이야기다. 그러나 바로 그 틈이 우리가 손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기업이 청정 전기를 확보하는 길도 생각보다 넓어졌다.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깔아 직접 쓰는 자가 소비는 이미 가능하고 2022년부터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기업이 직접 계약을 맺는 직접 전력 거래의 길도 열렸다. 예전처럼 무조건 한국전력에 팔았다가 되사와야만 하던 시대가 지난 것이다. 다만 그 전기가 지나는 전력망의 이용료를 어떻게 매길지는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의 제안은 단순하다. 이망 이용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기업은 안심하고 청정 전기를 택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도 늘어 정책적으로 훨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규칙이 맑아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깨끗한 전기를 고를 수 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정답일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값싸고 깨끗하지만 날씨를 탄다. 원전은 안정적이지만 지는데 오래 걸린다. 가스는 빠르지만 탄소를 남긴다. 어느 한 가지 기술도 혼자서는 모든 조건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세계의 진지한 연구들은 입을 모은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넷제로 아메리카 연구는 탄소 중립에 이르는 5갈래의 길이 모두 6개의 공통 기둥에 함께 기댄다고 했다. 단일 기술이 아니라 잘 짜인 포트폴리오다. 재생과 저장에 더해 날씨와 무관한 청정 확정 전원을 함께 깔아야 한다는 이른바 클린펌 파워 개념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 100% 재생에너지면 충분하고 원전은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21명의 연구자가 비현실적이라 반박하며 원전과 탄소 포집을 포함한 다양한 조합이 현실적 최선이라 결론 지은 유명한 논쟁도 있었다. 물론 100% 재생을 주장하는 소수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와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를 비롯한 주류는 한 가지에 올인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무탄소 수단을 총동원하라는 쪽에 서 있다. 다시 말해 최대한 다양한 친환경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는 생각은 막연한 감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가 뒷받침하는 결론이다. 다만 한 가지 단서를 정직하게 붙이자면 총동원이 아무거나 다 지어도 된다는 핑계가 되어선 안 된다. 값싸고 빠른 재생과 효율을 주력으로 앞세우고 그 빈틈을 원전과 저장으로 메우는 역할을 나눈 총동원이라야 한다. 그럼 한국은 어떤가? 우리는 이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AI의 나라의 미래를 걸었고 반도체와 배터리를 만드는 제조 강국이다. 동시에 약점도 뚜렷하다.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지나치게 몰려있고 물을 얼마나 쓰는지 공개하는 제도조차 아직 약하다. 위기다. 그러나 나는 환경 현장에서 오래 일해온 사람으로서 이 대목에서 오히려 희망을 본다. 세계가 아직 AI를 어떻게 깨끗하게 지을지 그 정답을 못 찾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틈이기 때문이다. 먼저 정확히 재고 정직하게 공개하는 것, 전기 좋은 곳과 물 넉넉한 곳으로 나눠 짓는 것, 발전소보다 전력망을 먼저 깔아두는 것, 재생과 원전과 저장의 역할을 나눠 총동원하는 것, 그리고 기업이 스스로 깨끗한 전기를 조달하도록 규칙을 맑게 만드는 것. 이 5걸음을 남보다 먼저 내딛는 나라가 다음 시대를 앞선다. 친환경은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이다. 그러니 기억하자. AI를 멈출 순 없다. 그러나 어떻게 지을지는 여전히 우리 손에 있다. 여러 문제가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씩 넘어서고 촘촘히 계획해서 우리가 먼저 가자. 지구를 비추는 이등대의 불빛을 구독으로 함께 밝혀주세요.